내수 진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나흘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계를 위해선 예비비 800억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7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줄며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세 축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데 특히 설비 투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국민 중심으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나 포기하라며 민생을 발목 잡는 뜬금포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월인 내일부터 전국의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적용하기로 했던 경찰이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스쿨존 8곳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가 진작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의 단식 선언 발언과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 전력이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조차도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율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정율성의 정체를 알면은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천리나 색깔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식 마인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낡아 빠진 겁니다.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2022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등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게 누구의 뜻인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대다수 입장이 반영된 거란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상의한 건 아닙니다. 지도부와도 물론 상의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지도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의를 많이 하고요. 당내에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소위하고 이 윤리특위에서 부결시키는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이게 나는 상식적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저 당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좀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애초에 그 전에 당 지도부에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을 목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구성 시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고 피해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배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시발점이라고 추궁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군 수사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 국방장관과 통화했고
이후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국회에 나온 국방부 차관 역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문제의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접촉한 것으로 거론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그날 통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복해 질문했는데 개입은 없었다. 용산 참모들의 대답도 되풀이됐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명칭을 놓고 이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오염수 대신 처리수를 쓰자는 건데 수산업계와 여당이 군부를 떼자 정부도 검토해보겠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게 오염수와 처리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오염수와 처리수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염수는 한자로 더러울 오, 물들 염, 물 숫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contaminated water, 오염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몸에 해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처리수는 이 고처에 다스릴 리, 물수, 영어로는 treated water, 말 그대로 처리된 물입니다. 이 오염수가 정화돼서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장치로 걸러냈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공식 문서에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에서도 treated water, 처리수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알려진 대로 오염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부 태평양 도서국도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오염수 앞에 핵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핵오염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사전적 의미만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서 쓰자는 주장이 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명칭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수산업계입니다. 수협 회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앞으로는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라고 명칭을 바꿔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부 반응 때문에 수산업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여당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로 표현한다면서 힘을 보탰고요. 당내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명칭도 오염수 처리수가 맞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염 처리수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오염이라는 단어는 남겨두더라도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처리수로 용어를 바꾸는 건 일본이 좋아할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섬기느냐고 따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또한 이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면서 국민 항쟁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네, 이 논란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앞두고 현지에 우리 시찰단을 파견하기 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오염수 명칭을 바꾸자 이런 주장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말고 오염수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장 내용과 논리가 이번과 비슷합니다. 이 성일종 의원은 방류하는 물은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고 했고요. 한무경 의원은 IAEA 자료에도 용어가 처리수라고 돼 있으니까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그때도 반발은 똑같았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가 안전한지부터 검증해야 하는데 왜 용어부터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맨 공격했습니다. 지난 7월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염수 관련 기자 질문에 처리수라고 답을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머릿속으로는 처리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오염수 용어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부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방류도 시작을 했고 총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재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부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부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언급한 검토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장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 무슨 결단을 내리는 그런 수준의 검토는 아니라면서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필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설문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되면 유연하게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어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 인식과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명칭을 처리수로 바꾸면 일본산 수입물 수입 압박에 영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칭과 수산물 수입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면서 어떻게 부르든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비꼬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갈등을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외벽 전광판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난해한 공연 영상이 떴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관련 문화축전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 아래엔 당시 공연이 지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예고편이었다는 영문 자막이 깔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행위를 꼬집기 위해 한 중국인이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중국인들은 방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Noticia sobre que Japón. No lo sabía. No lo sabéis. No. No lo sé. No.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단결하고 부당함을 널리 알리자는 중국 관영 매체 사설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日本政府无视国际社会的强烈质疑，单方面强行启动福岛核污染水排海，给全球海洋环境和全人类健康带来不可预测的风险。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썼으니 중국인은 오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판을 내건 도쿄의 한 식당. 我不知道这个电是什么意思哈，你自己想吃福岛食材没有任何问题，我不知道你为什么要带上中国人哈。我们现在打电话报警。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일본인 정객의 망언은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ここで9月からもう団体観光客来ますけど、9月入国条件でホタテ食えと。条件ホタテ10個。 격분한 중국의 편의점 주인은 일본 상품 수백만 원어치를 스스로 폐기했고 한 중고차 판매상은 일본 차를 팔지 않겠다며 때려 부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일주일을 맞은 오늘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 규제를 철폐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수출 지역의 전환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중국과 정부 간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내린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유입니다. 네, 먼저 한동훈 장관 지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곳이 모두 4곳입니다.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또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의 사형시설이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동훈 장관이 시설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제가 지시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내린 공교로운 지시인데 그럼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까? 네,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엄연히 사형인 만큼 당연한 정비 조치일 뿐이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을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감정, 또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은 다만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 사형 시설 점검은 지시했지만 사형 재개 가능성에는 모호하게 언급을 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실제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사형제 유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란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유지는 69%, 폐지는 23%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사형수는 55명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 확정자들의 수감 생활이 문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이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재판부를 조롱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는 언제든 형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지하려는 취지도 엿보입니다. 네, 일단은 당장 사형 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나눈 뒤에 법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부합하는 사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흉악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흉악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데다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서 교정 관리에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대법원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죠.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냈습니다.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선진국에서는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 유지를 전제로 이 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일반 범죄에까지 이런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범죄 종류를 한정하거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의견은 사형제와의 병존을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를 새로 짓는 데 드는 예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기존 교도소 한 곳을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유력한 후보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형량이 높고 죄질이 나쁜 조직폭력 사범이나 마약 사범 등 엄중 격리 대상 수용자를 가두는 교정시설입니다. 술을 마시고 무인텔에 묵었던 투숙객이 업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업주가 형을 살고 다시 숙박업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에 침입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A씨의 모교에서 고작 7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A씨 역시 후배들이나 다른 여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추락해서 숨졌을 때 최소 16명이 현장에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 말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8명을 특정해서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의사와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내식장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내식장에서도 비슷한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두 곳이 같은 계열사였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A 예식장 뷔페 식당을 이용한 하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측은 당일 배송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낸 식대도 일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5km 거리에 있는 B 예식장 하객들도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예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회나 초밥을 먹은 사람들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환자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신랑 신부 하객 중에 한 56명 정도가 이제 복통이랑 설사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확인되셨고요. 거의 한 250명 정도 하객분들이 지금 같은 증상 호소하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예식장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 이날 동일한 업체에서 회를 포함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B 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상이 있는 음식이 제공됐다는 걸 YTN 보도가 나간 뒤에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일부 하객은 직접 예식장에 연락해 상황을 말했는데도 예식장 측은 신랑 신부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긴 했는데 설마 저희 뷔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행을 즐기다가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었다는 게 저희는 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B 예식장 측은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을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와 메뉴를 모두 변경했다면서 행정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두 예식장에서 식재료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하면서 예식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모두 돈을 내야 하고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됐을 때 닷새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 지원비와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유급 휴가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내일부터 전국 스쿨존에서 일부 시간대 속도를 50km로 완화하기로 한 경찰이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시범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쿨존 8곳만 계속 운영하고 추가되는 곳은 당분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29일에 발표된 경찰청 자료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속 30km던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을 50km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별도 지역 표시가 없었던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요. 발표 하루 만인 어제 경찰청이 다시 자료를 냈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운영한다.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스쿨존 8곳의 목록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광운초부터 이천 증포초 등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들 기존에도 저녁 시간대 시속 50km로 속도 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던 스쿨존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없는 셈입니다. 당장 제도 운영에는 혼선이 우려됩니다. 여전히 제한 속도가 그대로인 스쿨존을 밤에 오가는 운전자들이 모르고 시속 50km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우려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선 안내문을 내고 시범 운영 지역 외에도 모든 곳에서 여전히 기존 속도 제한을 유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발표를 번복한 건 일부 시설물 확충 상태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 운영하려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비롯한 일부 시설물이 필요한데요.
아직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걸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속도 제한 일괄 완화를 위한 준비,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12살 이시우 군. 조사 결과 의붓 어머니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처럼 아동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지난해 50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이후 40명대 초반이었는데 더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임이나 괴롭힘을 당해 숨진 영유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들이 17명,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희생된 아이들도 14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4만 6천여 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걸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또 신고 건수 가운데 60% 정도는 실제 학대로 판단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은 여전히 부모였습니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82% 이상이었고 대부분 집에서 고통을 줬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학대를 한 경우도 16%로 1년 새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정의 경우 유심히 관리하기 때문인데 감시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양육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한 사례는 전체의 10% 정도인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조치도 1,100건이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줄며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줄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승용차와 음식료품, 의복 등의 판매가 줄며 3.2%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2020년 7월 4.6% 감소 이후 3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등이 줄며 8.9%나 감소해 2012년 3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에서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성수품을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총 14만 9천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또 이마트와 쿠팡 등 쇼핑몰들과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도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999가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분양 주택은 6만 3,087가구로 전월 대비 5% 줄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3.8% 줄어든 9,041호로 9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을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은행권과의 회의에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50년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무적인 의견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40분에서 50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37일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UFS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지난 29일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전군 지휘군 훈련에 돌입했다며 이번 훈련의 목표는 남반부 전 영토 점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고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 목표에 대해선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해 활발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화 브리핑을 열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승절에 맞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평양을 찾는 등 무기거래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Since that visit,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곧이어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한미일 유엔 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졌던 대북 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상임 이사국으로서 모순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In its pursuit of these weapons, Russia will viol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s Russia itself voted for.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백악관 대변인도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위협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ed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ses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이 김정은과 푸틴 간 서신 교환 첩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견제에 나선 건 중국까지 러시아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검찰이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2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라인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유력 인사들이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혜 환매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해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서울 하늘은 구름이 거치고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를 웃돌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오늘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오전까지 비가 내리던 영남과 제주도의 비도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의 많게는 60mm, 제주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이후 비구름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확대, 모레까지 영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호흡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28도 보이겠고요. 남해상에는 현재 3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어젯밤 12호 태풍 기러기가 새로 발생한 가운데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 중국 내륙에 상륙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이 태풍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